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이 대형 트럭 꽁무니에서 희한한 표식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커다란 눈동자 두 개를 뒷문에 그려넣은 건데요. 그걸 보는 순간 뒷차 운전자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고 단순한 추돌주의라는 문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림이 행동과 그 가운데서도 너치의 좋은 예입니다. 너치는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데리고 갈 때 슬쩍 건드려서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처럼 은근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와 경영학, 심리학의 경계에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성장해온 행동과학은 경제, 경영학의 기본 전제와 다른 사람들의 편향을 규명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활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선두에 서 있는 학자가 바로 오늘 읽을 책의 저자 케이티 밀크먼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 행동과학의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화를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제안하는데요. 작심삼일로 끝나게 만들어버리는 충동이나 유혹, 미루기, 망각이나 게으름, 자신감 부족 등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책은 최신 행동과학 연구 결과의 총합이자 동시에 저자 자신이 고민해온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결혼 생활과 육아를 하면서도 프린스턴대,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마치고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의 인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책에 쓴 변화를 위한 조언들이 결코 허언은 아닌 셈이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우리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의 원대한 계획이 벌써부터 무너졌다고요? 괜찮아요. 새해의 진짜 시작, 봄의 진짜 시작은 3월부터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4월에는 또 4월부터 올해가 진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AI가 할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죠. 마음은 편해지죠. 저는 4kg 감량한다는 계획이 벌써 무너졌는데. 벌써요? 그렇죠. 계속 나아가시는 거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그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조금씩 체중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우리 저 광명수 씨는 계획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3월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예, 이제부터 저는 다시 달려나갈 겁니다. 네. 예. 자,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계라는 거대한 어항 속에서 물고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의 과욕에 대해 알아봤던 책이었죠. 과학 전문 기자 룰루 밀러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8118번님. 자신의 분야에 살을 내는 고통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떤 난관도 경이로움 그 자체인 듯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데이비드 조던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만과 독선은 주의하자. 토인비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한 거죠. 휴브리스라고 표현했는데 오만해져서 결국은 잘못되더라. 로마는 왜 망했는가? 천년왕국 로마도 오만해져서 결국 문명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돌이켜 봐야죠. 이게 좀 선을 넘은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유인숙님께서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인생의 완벽함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달려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말이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물고기에 이름표를 붙였었죠. 예. 강훈필님께서 인간은 언어의 그물망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기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중요한 거겠죠. 해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묘사한 데이비드 조던의 삶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하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방향도 중요하다.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 마라톤 대회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2만여 명이 참여한 마라톤에서 한 명 빼고 다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2등 한 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전부 거기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정확한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성실히 사는 것 이전에 데이비 조던은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요. 그 강훈필님 의견과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호학, 분류학, 언어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 사물을 진짜로 존재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학문들이 생겨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이 싫어할 얘기일 텐데 동양이라면 한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떤 데서 그 말이 생겨났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니까 서양이라면 라틴어 공부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됐는데 라틴어 공부를 학자들은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192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자의 어린 시절 질문에 지극히 과학적으로 대답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 역시 어린 딸에게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곤 했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독서는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감되네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 당대의 지식과 정보를 정확히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간단한 이유는 당대의 지식과 정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갈릴레오 이전에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라고 가르쳤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를 부모가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류는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보다 중요한 게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 네 생각이 맞을 수 있어. 다만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그 호기심을 뒷받침해주는 지식과 정보를 한번 찾아봐 라고 열어주시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찾아 나설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님 지식과 정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죠? 별책부록 통해서 이건 어른이건 더 많이 알고 깨우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권규나님께서 매주 토요일 산행하는 길에 늘 청취하며 지식이 쌓여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8664번님. 토요일이면 좋은 책을 담는다는 기대를 합니다. 좋은 책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식님. 저는 별책부록 책 표지와 핵심 정리를 해서 친구들 단체 톡방에 올려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학습의 소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평생을 걸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따르는 행동에 준 것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책과 거리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3월이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는 다짐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야심차게 세운 계획은 항상 작심삼일로 왜 끝나버리는 걸까요? 완전한 변화로 이끄는 습관 설계, 행동과학자 KT 밀크먼이 쓴 슈퍼 헤빗,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앞서서 행동과학의 넛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번졌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노란 표지. 그럼요. 책도 기억이 날 테고. 이 책을 논할 때 넛지와 펜실베니아 대학교라는 두 소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넛지라는 건 2008년도에 리처드 탈러 교수와 변호사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습니다. 이거에 기반이 된 행동과학은 지난 40여 년에 걸쳐서 등장한 신종 학문인데 경제 경영학의 기본
전제들, 사람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놀라운 활약을 해왔죠. 네.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이 창시자로 불리는데 인간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리처드 탈러 교수하고 다니엘 카너만은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학의 기본 전제였던 지극히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츠가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과학,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학문은 사람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편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게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익 극대화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에선 손실 최소화를 더 중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규명했고 한 40여 가지의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막을 만한 편향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40가지나 된다니까 놀라운데. 네. 너치에서 리처드 탈러 교수가 기여한 바는 뭐냐 하면 약간만 툭 건드려주면 이런 편향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네. 행동과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 기업 관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 폴리시 메이커들은 이 사람들의 편향을 줄이도록 너치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책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네덜란드 공항의 화장실 변기였을 겁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팔이 하나 그려넣었더니 사람들 심리가 그래서 그 주의가 지저분해지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 네.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네. 도입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럭 뒤에 커다란 사람 눈동자 2개 그려넣는 것도 이 너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추돌 사고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펜이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라는 곳이 이 분야에 아주 적극적인 학교입니다. 여기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건국의 아버지가 창업한 학교인데 여기 심리학과하고 경영대학원이 이 와튼스쿨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상위권 경영대학원인데 여기서 행동과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교라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이 책의 모티브가 된 거죠. 네, 이 학교들의 심리학자들 별책 부록에서도 특히나 긍정 심리학 대가들의 저서를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죠. 오늘 저자는 케이티 밀크먼입니다. 이 저자 누구인가요? 와튼스쿨에 떠오르는 스타, 네. 라이징 스타입니다. 너치라는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개인의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했고요. 네. 2021년에 이 첫 책, 저자로서는 처음 쓴 책인데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이 How to Change, 변화하는 법. 그러니까 번역서 제목이 슈퍼 헤빗은 조금 초점이 빗나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우리 별책 부록에서도 소개해드려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wendy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습관. 아마 그걸 의식해서 슈퍼 헤빗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그런 짐작은 해볼 법한데 뭐 변화의 힘이라든가 변화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더 정직한 제목이긴 했겠죠. 네. 그리고 앞서 별책 부록에서 소개했었던 그릿이라는 책도 네. 있었는데 이 그릿이라는 책과도 책도 좀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말로 하면 불굴의 투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엔젤라 리 딕워스라는 사람이 미국 육사생도들을 연구하다가 만든 용어인데 이게 높은 사람이 실제로 장기적인 성과가 좋더라 이런 건데 2000년대 후반에 아까 너치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듯이 2010년대 후반에 이 그릿이라는 말이 대유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개도 해드렸던 거고 그렇죠. 이 엔젤라는 오늘 저자 케이티 밀크먼의 동료 교수입니다. 네. 여기는 심리학과 교수인데 네. 그래서 공동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책의 첫 서문도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엔젤라 덕워스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본성의 대가라면서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문을 보면. 케이트 밀크먼이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스타니까 네. 예, 칭찬을 하는 거죠. 뭐 주례사에서 나쁜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대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는데 초인적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결혼하고 육아까지 하면서 그렇죠. 교수로서 또 그냥 교수가 아니라 유펜 이 경영대학원에서 와튼스쿨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야말로 슈퍼우먼 같은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놨고 저는 그 얘기를 그냥 칭찬이라고 보기보다 이 책에서
개인이 변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본인은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라면 좀 신빙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을 하는 와중에 연구 결과를 접목했다는 게 더 대단해 보이고요. 네. 둘 다 지금 꽤 미국에서 유명한 사회운동도 합니다. 엔젤라는 자기가 캐릭터 랩이라는 성격 연구소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KT라는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사회에 기여한다, 공익에 기여한다 이런 취지로 선을 위한 행동 변화 프로그램 Behavior Change for Good Initiative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방송도 많이 합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슈퍼 헤빗.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새로운 시작과 리셋. 새로운 시작을 영어로 하면 fresh start라고 하는데 네. 원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특히 회계 쪽에서 쓰는데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잘못된 대출을 해서 금융기관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걸 떨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럴 때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저자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변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계기도 책에 나오는데 2012년에 구글 본사 초청으로 가서 그 회사의 고민을 들어요. 그 회사는 우리도 잘 알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근로 환경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회사가 거의 무료로 모든 걸 제공합니다. 네. 반만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담도 공짜로 할 수 있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헛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까,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낼까 하는 것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네.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해가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캘린더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일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1월 1일 날 하는 사람도 네. 있고 내가 4kg를 줄여야지 이렇게 어떤 계기를 찾는 거죠. 그러나 이런 캘린더 외의 변화가 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 생각보다 크다 그래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다음 건강상 적신호가 왔다. 내가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만한 변화의 계기가 생긴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이죠. 메이저리그 선수들, 야구 선수들의 변화가 흥미로운데 리그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다른 리그로 가면 되게 성적이 좋아지더라. 네. 큰 변화니까, 이사 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그냥 다 그런 건 아니고 잘하던 선수들은 오히려 못할 때가 많은데 안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던 선수들은 네. 변화가 필요한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잘 못하는 선수들이 가니까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2014년 런던 지하철 파업의 교훈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네. 그때 지하철이 파업을 해서 전체 역의 한 60%가량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처럼 회사에 갈 수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승이라든가 이런 걸 궁리하는 거죠. 네. 교통수단도 알아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0%가량이 더 빨리 왔더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고 사실은 그런 새로운 시작이라는 계기를 맞아서 등률을 더 높이는 게 네. 뭐 5% 이상 되더라. 네. 그런 거니까 평상시에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변화했더라면 그 더 나은 출근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던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리셋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저자가 이 행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언제 시작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삶의 단계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에서 뭐 직장인으로 간다든지 요즘 새학기니까 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새해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본인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뭐 이사를 간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파업을 맞아서 새로운 출근길을 고민해야 되는 런던의 셀러리맨들처럼 네. 그런 계기를 찾는 거니까요. 그 계기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긴 하죠. 근데 캘린더보다 더 나은 계기를 찾는 게 좋죠. 캘린더라는 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덥잖아요. 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는 게 그냥 인류가 거기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아무런 변화는 없거든요.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뭘 찾아야죠. 아, 내가 지금 뭘 했으니까. 저는 4kg를 빼겠다는 변화의 결심을 하게 된 게,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이 천식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방송을 하는 게 한 2, 3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즐거운 방송.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다이어트는 뭐 했다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사실 실패하긴 했는데 예. 저도 소장님처럼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앓고 나니까 심하게 앓고 나니까 와 이건 그렇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변화를 돕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의 예로 테니스 스타 너무나도 유명한 안드레 에거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안드레아 아가씨를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조코비치보다도 더 유명했죠. 지금은 뭐 조코비치가 그쵸 유명합니다만. 그쵸. 86년에 16살에 데뷔해서 데뷔하자마자 프로테니스 무대를 휩쓸어서 천재, 영재 소리를 들었어요. 네. 플레이도 화끈했는데 입담이 거칠어서 그 당시에 스캔들도 많았죠. 이 선수가 94년에 슬럼프를 겪게 돼요. 이제 막 성적은 처지고 랭킹도 떨어지고 이때 매니저 소개로 브래드 길버트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테니스 스타인데 네. 은퇴 직전에 선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면 천재형은 아니었고 재능이 빼어난 건 아니고 상대 선수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플레이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 만나서 자기 멘토로 삼으려고 해요. 네. 그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 안드레 아가씨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 스매싱마다 다 최선을 다하고 완벽한 걸 구사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랭킹이 아주 낮은 선수라고 하다가도 그 경기가 자기대로 안 풀리면 막 불을 못 이겨서 네.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때 이 브래드 길버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너는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지는 거고 정작 중요한 건 상대를 알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건데 그건 매번 잘할 필요 없다. 상대도 매번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정말 위닝샷이라고 불릴 만한 중요한 내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발휘해야 되는 건 한 경기 통틀어서 몇 번 아니어도 된다. 이런 중요한 자각을 줘요. 네. 그래서 안드레 아가씨가 이걸 계기로 다시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탑 랭킹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변화에 성공한 네. How to Change, 변화하는 법을 익힌 결과라는 거죠. 브래드 길버트의 조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늘 완벽할 필요가 없다. 화려하진 않지만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경쟁자를 의식하고 경쟁자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이 얘기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힘든 이유는 당신이 변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내 의지력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How to Change, 변화하는 법인데 그 방법 가운데서도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유혹묶기와 게임화. 네,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기업 경영에서 활용되는 예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유혹묶기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예는 스웨덴 오덴플란이라는 지하철역,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계단이 굉장히 깊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는데 여기다가 피아노 건반을 색칠해 놨더니 아주 재밌게 오르내리더라. 운동도 하고. 우리 엘리베이터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어렵게 느끼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타고 있을 때 그걸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영상을 틀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재미로 바꾸면 좋다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좋은 건데 왜 단기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느냐,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단기적으로 만족을 못 주거든요. 다이어트를 한다, 4kg을 뺀다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장기적으로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추가할, 슈가 코팅을 할, 약에다 설탕 한 방울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를 저희 세대는 보면서 자랐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버모가 그렇게 하죠. 이전의 버모는 열심히는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재미를 못 줘서 결국은 다 이제 해고가 되는데, 메리 포핀스는 모든 걸 재미있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네. 거죠. 아주 식상하거나 혹은 지루한 일조차도. 또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면 톰 소여의 몸이란 책에 보면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죠. 담벼락을 칠해라.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톰 소여는 재치발랄한데 재기발랄한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러면서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줄 서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편향과 충동이라는 게 있다. 이게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거죠.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네. 왜 지금 갑자기 살을 빼야 돼? 빼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두 가지에 시달리는데, 그리고 또 스스로 기만합니다. 나 언제든 마음 먹으면 돼. 4kg 빼는 게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네네. 평생 한 번 있었을까 말까 한 성공의 경험을 들이대죠.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한 5kg 빠진 적이 있는데, 거봐, 그때도 내가 했잖아. 사실은 그냥 병이 한 거지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장님도 다 같은 사람이군요. 그럼요. 그때의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래서 유혹을 묶으라는 거죠. 네. 고통스러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트레드밀을 뛰어야 될 때 거기 뭔가 하나를 달콤한 걸 더 하는 거예요. 재미있을 법한 네. 것들. 그러니까 요즘 사실 넷플릭스, 뭐 왓챠, 웨이브 정말 많잖아요. OTT가. 이게 계속 그것만 보게 되니까 어느 때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너무 여기에 매여 있고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정말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럴 때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유혹묶기 전략을 좀 사용을 해봐라, 이런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를 보되 안 보자고 막 참으려면 힘드니까 네. 나한테 주어진 어떤 숙제를 하고 나면 그 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광명수 씨는 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고 있으니까 겨울 옷장 정리를 다 이번 주말에 끝내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 가다를 3편까지 보게 해줄게 하고 네. 스스로 결심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유혹을 묶는 거죠.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겨울 옷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게 되면은 아무리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딱히 뭐 유혹묶기를 안 해도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그 의지나 통제력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궁극적으로 가면 그것만 남게 되는 건 맞지만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의 속도를 붙일 수는 있다는 거죠. 게임화가 대표적인데, 그 아까 헬스장 이용 고객에 대해서 우리 저자의 실험은 오디오북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걸 오디오북으로 제시했더니 운동이 더 즐거워졌고 열심히 하더라. 그런 건데, 저도 예전부터 운동을 하는 시간 동안 즐거워지기 위해서 사실은 드러내놓고 어떤 장소에서 집에서건 사무실에서건 들을 수 없던 음악을 그 순간만큼은 듣게 하자. 싫어하는 음악들.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좋아했던 락 이런 거 시끄러운 거 마음 놓고 들으면서 네네. 상을 주면서 유혹을 묶었던 거거든요. 근데 게임화는 어떤 거냐면 그 위키피디아라고 여러 사람들이 무료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백과사전, 이제 참여자들이 줄어들 때 게임화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건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상을 주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려도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네. 이때 계급별로 별점을 준다든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묶어냈던 거죠. 이게 게임화죠. 네.
최근에는 보니까 무슨 신흥 종교나 다단계 이런 데서도 게임화 방법을 이용해서 뭐 얼마를 팔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게임이잖아요. 그만큼 게임의 효과가 레벨이 올라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게임화도 너무 이렇게 상황에 적절치 않고 동떨어지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빠질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네. 영업사원들한테 자, 니들 영업하는 걸 게임으로 분류를 해서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면 2점짜리 슛 성공한 걸로 할게. 뭐 이렇게 해서 게임화했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영업사원들이 이게 뭐야? 자기들은 목숨 걸고 영업하고 있는데 이걸 장난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더 실증을 내더라고요. 네. 게임화는 적절할 때 엄청난 폭발력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혹목기 게임화를 다 알겠는데 예. 사실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건 정작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부터 해볼까라는 이런 미루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저자는 유혹이나 충동이라는 게 변화의 장애물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중요한 장애물로 미루기. 네. 그냥 미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 자신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로 마지막으로 피우고 마시고 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늘 뭐 금죽 금연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이행장치라는 걸 이제 부여해라. 자신한테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는 이행장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 고등학교 때 이거 해봤어요. 네. 놀러 나가고 싶잖아요. 네. 집중해서 책을 봐야 되는데 고3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번거로울 정도로 방학 때 그냥 다리를 의자에 묶어버렸어요. 스스로요? 풀렀다 또 매기기 전에서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와. 앉은 자리에서 한 4시간 공부를 해보려고. 네. 근데 여기 그런 비슷한 실험들이 나오는데 필리핀 그린뱅크라는 유명한 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자는 다 똑같은데 정해진 기간 동안 1년 동안은 돈 못 찾아가 하는 인출 동결 계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계좌에 가입하겠어요. 이자도 똑같고 그렇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건데 경제학 법칙에 어긋나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모인다는 걸 자신들이 아니까. 그렇죠.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들이 1년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이행장치를 실행했던 거고 빅토르 휘고라는 프랑스의 대문호도 이 이행장치를 통해서 유혹을 이겨냈다 그래. 미루기를 이뤄냈다 그래. 네. 글을 써달라고 출판사로부터 요청받으면 막 술 먹고 놀다가 이분은 또 사교계 명사였으니까 맨 마감 한 일주일 앞두고 끙끙 매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외출복을 다 옷장에 넣고 옷장문을 잠궈버린 거죠.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잠옷바람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죠. 그 현금을 물리는 이행장치, 현금 이행장치라는 아이디어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했을 거예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약속을 합니다. 내 금연 약속 못 지키면 10만 원 낼게. 이게 벌금인데 많죠, 그런 자기가 거. 부과한 벌금이니까 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손해 볼 일만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행장치를 만드는데 대신 목표를 단기적이고 한 입 크기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자, 한 달에 30만 원 모으자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자, 하루에 한 잔 커피 마시지 말자 그러면 훨씬 더 이행이 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지니까 네. 변화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유형으로 나눈 부분이 저는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과신해서 난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나이브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그 나는 유혹과 충동에 휘말리기 쉽고 또 잘 미루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너쥐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을 sophisticated, 복잡한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민한 사람이 오히려 변화를 잘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알림과 신호 기반 계획.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대선이죠. 네. 물어봅니다, 주변에. 선거할 거지? 다 선거하겠다고. 그럼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했니? 아유, 안 했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진짜 무슨 본인의 의지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망각이라는 거죠. 네. 이제 변화 장애물의 가장 큰 요인이
뭐 미루기, 게으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까먹은 거예요. 그날 뭐 친구들하고 약속에 들떠서 까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망각의 동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변화의 장애물이니까 이걸 저자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중요한 그날의 이슈를 3가지 정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저는 그 대목 보면서 최근에 한 5가지씩 잊어버리는. 한 번은 아예 약속을 잊고 안 나갔다가 네. 당사자 전화를 받고서 항의를 받고서야 네. 제가 약속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스케줄러에 보니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기하급수적 망각 함수.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19세기 말에 등장한 이론인데 지금도 뇌과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숫자 자체는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망각 함수는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의 절반은 25분 안에 잊어버린다. 그리고 70%는 전체 열의 7개는 하루 만에 잊어버린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 대부분 다 잊어버린다. 네.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만 어떤 책의 일부는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저자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알리면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스케줄러에 오늘 약속이 있는 걸 띵동 하고 소리내서 알려줬더라면 잊지 않았겠죠. 네. 이 알림이죠. 근데 저자의 주장 중에 흥미로운 건 알림의 시점이 중요하다. 2가지인데 하나는 발레 파킹을 이제 맡긴 경우에 주차 대행을 맡긴 경우에 키를 돌려주면서 어느 시점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하는 게 안전벨트를 매는 비율이 높아지나를 따져봤더니 이제 그냥 키를 돌려줄 때 혹은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타서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 안전벨트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네. 선거의 경우도 그렇죠. 3일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리는 것보다 당일날 아침에 하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림의 중요성인데 특히 신호 기반 계획이라는 걸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름대로 기억의 망각을 극복하는 기억법들을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신호와 연계해서 뭐 암기법, 암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기억의 궁전 암기법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 암기에 관한 책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네. 다른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자, 외워야 될 분량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하는 행동에 연계를 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그다음 침대에 들어 눕는다까지 간 과정에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네. 외우는 방식인데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외우지 않나요? 권명수 씨도 연상법. 그런 분이라고 제가 제가 알고 그거를 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예.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각을 찾아서라는 대작에도 보면 간식 그 마들렌이라는 아주 단 과자를 먹으면서 어린 시절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신호 같은 걸 주면 네. 망각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호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 계획의 일부러 신호를 만들면 된다는 거거든요. 백신 접종할 때도 백신 접종하겠느냐고만 묻지 말고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어디서 해요? 그리고 백신 접종하기 전에는 뭘 할 계획이신가? 이러면 딱 연상에 박혀서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예. 사실 잊어버렸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게을러서 안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태만이 중요한 요인이죠. 이 태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자가 사실은 이 대학에서 유명해진 계기도 그건데요. 자,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학교에는 있는데 의과대학의 의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똑같은 약이 있다면 싼 거를 처방하라는 주문을 쉴 새 없이 듣고 당사자들도 그러겠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약이 있고 복사약이 있거든요. 복사약이 굉장히 싸요. 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비싼 원래의 약을 처방하거든요. 그것만 줄여도 의료비라든가 그 병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저자가 이 전산 담당 직원과 함께 한 일은 어떤 거였냐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원래 약을 처방하기 전에
그냥 손을 안 대, 이렇게 태만한 이유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습관적으로 하는 걸 디폴트로 거꾸로 설정해 놔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내가 원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복사약을 처방하는 걸로 바꿔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그냥 값싼 복사약 처방이 늘어나서 굉장히 이 병원이 어떤 혁신 사례로 미국 내에서 소개가 되고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떤 습관, 게으름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특정 행동을 더 얹어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로소 우리 책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슈퍼 헤빗이라는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느꼈던 건 습관을 활용하라는 거지. 네. 뭐 이 책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습관보다 더 위대한 어떤 커다란 의미의 슈퍼 습관을 만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목만 책은. 봤을 때 그렇게 그렇죠. 연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행동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돌파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습관 같은 것도 이런 습관이 사람들이 있다. 복사약을 처방 안 하고 비싼 원약을 처방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그러면 손대지 않으면 싼 복사약이 처방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간단한 조치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쥐나 비둘기가 심리학계 유명한 실험 대상들이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이들한테 어떤 신호를 주고 행동하면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그런 신호가 안 가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아냈고 이걸 reinforcement라고 해서 강화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긍정적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일종의 자기 통제처럼 되는 거죠. 신호가 없더라도 그런 다른 이상한 대안을 고려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몸의 베이스, 디폴트처럼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뇌에 기본값. 박혀 있기 때문에 네. 기본값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의 중요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목처럼 꼭 뭐 슈퍼 습관을 만들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슈퍼 헤빗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자기의심과 성장 마인드셋. 자신감 부족이 변화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석사학위 논문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 그럴 때 처음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다가오기 시작하면 왠지 교수들한테 거부당할 것 같은 심각한 소장님도 불안감이 그런 시달리고. 생각을 가지시는군요. 그럼요. 네. 근데 저자도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도 교수인 맥스 베이저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학습법에 따라서 아주 성공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그 당시 뭐 결혼과 육아까지도 다 이뤄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의 교수법이 뭘까 이거 궁금했는데 교수는 아주 뭐 그런 거 별거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저자가 이 챕터에서는 알아가는데 그 변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를 사람들은 대개 무지 이걸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나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다 알죠. 그러나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감 부족 때문에 그런데 저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본 일인데 조언을 하려고 한다. 무지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빠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아이한테 조언을 합니다. 네.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마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근데 수학은 요즘 거 내가 풀어보니까 니네가 푸는 거 못 풀겠더라. 너무 어려워졌어. 넌 참 잘 푸는데 수학 잘하는 비결이 뭐야? 라고 오히려 조언을 청하면 네.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내비쳐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돼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만은 수학을 잘 못하면 네. 내가 한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되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심,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예도 하나 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호텔 입장에서 이 행동과학자들 함께 이 청소를 하는 동안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그 운동량이 몇 킬로칼로리를 빼주는지, 그리고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쭉 얘기를 했더니 상당수가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바로 자신감 부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넛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그 약간의 트릭들이 필요한 거죠. 매일 굶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힘들죠. 치팅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오늘만은 마음껏 먹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는 방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일 치팅데이라는 게 문제죠.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난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뭐 담배 끊을 수 있어. 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이 자신감 부족의 이 변화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모순적으로 네, 비춰지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어떨 때는 과신해서 문제고 네. 어떨 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문제거든요. 과신이 큰 문제입니다. 행동과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카네만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마법의 지팡이가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 하나만 없애라. 그러면 자기는 과신,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거 하나를 없애주면 훨씬 인류의 삶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신이 문제가 되면 되지 자신감 부족이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신감 부족 때문에 망설이거나 변화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럴 때조차도 내가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멋져 보이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배도 좀 나오고 했는데. 운동을 해야 멋져지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복잡한 동물이라는 게 어떤 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신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행동과학이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문과 다른 거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복사하고 붙여넣기와 사회적 압력. 동조화의 압력, 동조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영어로 자막 없이 영화를 틀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자의 대부분을 웃게 만들어요. 그럼 따라 웃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극인데. 못 알아듣지만 남들이 웃으니까 웃는 거거든요. 이게 동조화의 압력이죠. 예. 이 스콧 캐럴이라는 이 사람도 유명한데 이 미국 공사 교수가 자기랑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까지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공사에 가서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아지는 걸 보면서 그 차이가 뭘까를 봤더니 자기 동생이 그 성적이 탁월한 반에 갔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공사의 의뢰로 이 반 배치하는 걸 바꾸는 실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압력을 받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라는 그걸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복붙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붙하도록 하는 동조화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호텔 수건 재활용이 재미있는 예인데 이건 우리나라 호텔도 도입을 아직 안 했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수건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건을 아껴 쓰세요. 무척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걸 저자가 제안하는 너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건을 재활용하는 숙박객분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더 효과적이려면 지금 이 방을 이용하신 분의 75%가 수건 재활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25%가 되기보다는 75%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동조화의 압력을 개인적인 변화에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네. 거죠. 결국에는 다양한 행동과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개인적인 변화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었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이 주장들 가운데서 변화를 이끄는 전략으로 좀 써보고 싶다 할 만한 게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뭐 운동은 그래도 가끔씩 네. 건강에 무리가 올 때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느끼니까 하는데 네. 제가 꼭 한 3, 4년 전에 이미 책을 몇 권 써놓고서 이걸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건데 태만하거나 이런 건데 자신감 부족도 하나 있어요. 성공예감 별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소개하는데 내 책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게 뭐 괜히 내 가지고 유용한 나무나 몇 그루 더 자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설탕 한 스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보상의 계획을 요즘 세우는데 그걸 마무리하면 그중에 한 권을 마무리하면 나한테 뭐 차를 사주겠어. 뭐 이런 식의 설탕이 과하네요. 그래? 굉장히 죄송합니다. 달달하네요. 자기 의심을 좀 지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약간의 즐거움을 더하고 요즘 이 책을 읽고 나서 고민 중입니다. 또 청취자분들의 응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슈퍼 헤빗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유혹이나 망각, 자신감 부족, 게으름과 같은 변화를 가로막는 내적 장애물은 만성 질환 증상과 같다. 이런 증상은 치료를 시작한다고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자나 경영학자가 쓴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건 한번 딱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복합적으로 교차 검증해 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행동과학 연구 결과들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사례로 바꿔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리고요. 물론 압니다. 이 별책 프로그램에서 너무 서양책을 많이 소개한다는 걸 아는데 이런 책들이 보여주는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가 많아서 공감이 쉬워요. 근데 우리 저자들은 자기 주장만 있고 사례는 없어요. 여기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합니까? 네.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적이 나빴는지 네. 지도교수를 실망시킬까 봐 걱정했는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정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상한 주장만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실제 경험과 연구 결과가 결합해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인간의 수명을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겨우 4,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0주.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4,000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버크먼이 쓴 4,000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PD가 추천한 책인데 정현재 PD는 4,000주 그래서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인 줄 알았다고 그러고 저는 중국 사천 지역 술인 줄 알았습니다. 4,000주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군요. 예.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